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을 예리하게 분석해 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숨겨진 역사적 흐름과 자본의 맥락을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긴박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대한민국의 경제 소식과 정치권의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9% 상승하며 9,11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수출 역시 20일 동안 6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장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부문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반도체 수출만 1년 전보다 206%나 급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이끈 제조업 부흥기가 떠오릅니다. 특정 핵심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국가 전체의 부를 견인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수출 지표 뒤에 반도체 성과급으로 인한 임금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네요. 대기업의 엄청난 성과급이 시중에 풀리면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온기가 골목 상권까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죠. 다만 한국경제인협회는 원 달러 환율이 중동 리스크 완화로 1,450원대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의 외환시장 부담은 다소 덜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뜨겁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당시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되는 국면입니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를 받으며 법치주의를 확립했던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회담이 스위스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고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참여한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압박과 막판 타협이라는 전술이 힘을 발휘하는 모양새인데요. 역사적으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도 결국 군축 협상을 이끌어냈던 극적인 외교 드라마를 연상시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삭제하며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묵직한 선언입니다. 시장의 섣불은 안도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며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기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가안보와 기술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국의 기술 패권 장악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롄에서 열리는 제17회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우리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철저한 당근과 채찍 전략입니다.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는 글로벌 협력을 외치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에이보스나 레드캣 홀딩스 같은 미국 드론 기업들을 제재한 것이죠. 마치 과거 중국 왕조들이 조공 무역을 통제하며 주변국을 길들였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AI 대규모 모델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서 AI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술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주석의 주도로 이중 혁신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의 심각한 홍수와 북부의 알레르기 유발수 꽃가루 대책 마련 등 기후와 환경적 골칫거리도 동시에 안고 있어 내부적인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율이 5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자위대 파견 우려가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평화헌법 체제 하에 일본 여론이 군사적 개입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국민적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 평화주의 정서가 깊게 뿌리내린 일본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언제나 정권을 뒤흔드는 도화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다음 달부터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사이버 공격 위협을 19세기 흑선 사건에 비유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비자 수수료 인상과 일본인 우선을 외치는 참정당의 법안 제출은 일본 사회의 폐쇄성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AI 기반 해킹 공격에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경고는 과거 서구 열강의 함선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막부말기의 위기감과 똑같습니다. 다만 토토나 아지노모토 같은 전통 기업들이 반도체 부품 사업에 진출해 인공지능 붐의 수혜를 입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돌파구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가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국가 사이버 방어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무려 국가 GDP의 0.5%가 사이버 공격으로 날아갈 정도니까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런 위기가 엄청난 기회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만 4개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9억 2,200만 달러를 유치했고 특히 시에라라는 기업은 무려 12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 좋은 것은 이스라엘에도 좋다는 슬로건이 수입 개혁안도 통과시켜 미국 규제를 통과한 제품을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리한 선택입니다. 규제 장벽을 없애 미국산 제품을 대거 수입함으로써 국내 물가를 잡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죠. 군사적으로는 LB 시스템즈가 헬기 탑재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극대화하는 생존형 혁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입니다. 미국과의 사자회담 끝에 14개 항해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레바논 분쟁 종식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란 경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8월까지 임시로 석유 거래 제재를 유예해주면서 동결 자산이 풀리고 석유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벼랑 끝 대치에서 실익을 챙긴 셈이죠. 역사적으로 제재와 봉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타협점을 찾는 국면이 오기 마련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서의 만장일치 승인을 강조하며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테헤란 증시가 5만 3천 포인트나 급락했고 2051년에는 인구의 30%가 노년층이 될 것이라는 심각한 고령화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외적인 평화 기류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인상 우려가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인구 구조적 문제는 향후 이란의 장기 성장에 가장 큰 암초가 될 것입니다. 레바논 소식입니다. 조세바운 레바논 대통령이 미국 부통령, 카타르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유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위스 협상 타결 이후 레바논 남부의 군사 충돌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갈등 해소 메커니즘 구축이 한창입니다.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비국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공식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 깊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만 11,000채가 넘는 건물이 완파되어 13억 달러가 넘는 직접 피해를 입었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생 바다거북과 해안선 보호에 헌신했던 76세의 여성 운동가 모나 칼릴 씨가 공격 부상 끝에 사망했다는 비보는 레바논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영구적인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이재민들의 귀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니아 소식입니다. 수도 티라나에서 자레드 쿠슈너가 주도하는 고급 리조트 개발 계획과 정부 부패에 반대하는 시위가 2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디 라마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성남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급격한 부동산 개발 뒤에 숨겨진 정경유착과 비공식 자금 유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나 부패 정권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외형적 성장을 자랑하려다 민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던 수많은 사례가 겹쳐 보입니다.
에디 라마 총리는 프랑스를 방문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알바니아는 2050년까지 젊은 층 인구가 43%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인구 위기 경고를 받았습니다. 25일 AI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구멍을 메우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번영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적대 국가의 대리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페이드 오프 법안을 통과시키며 외국의 영향력 차단에 나섰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작년에 내렸던 이스라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과거 마케팅 논란과 관련한 직원 교육을 위해 어제 오후 전국 매장의 영업을 일시 조기 종료했습니다. 전 세계가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고 자국의 생존 방식을 고민하는 치열한 하루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의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위기 속에서 싹트는 타협의 기술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극적인 양해각서 체결이나 이스라엘의 사이버 방어법 추진처럼 인류는 늘 낭떠러지 끝에서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혜를 짜내왔습니다. 갈등의 이면에서 타협의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변화무쌍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고 활기차고 의미 있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